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올해 거래일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뉴욕 증시는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번 주는 거래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련돼서 올 한 해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작전 세워드릴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글로벌 이슈 짚어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2년도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올해를 잘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주 보내볼 것 같은데 2022년 증시 총 정리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2022년 일단은 다사다난했고 그다음에 사실상 2022년을 큰 분류를 좀 해보자라면 잭슨홀 미팅 이전과 그리고 잭슨홀 미팅 이후로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지난 8월 말이었죠. 와이오밍에서 열렸던 잭슨홀 미팅 이후 시장 급속히 냉각되어가는 그런 분위기.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변동성 국면을 하반기 맞이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V자 반등 실질적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시장 내 크게 투자 심리를 좌지우지하면서 시장 내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갔었다라는 부분. 근데 일단은 그 자이언트 스텝을 4차례 겪으면서 시장 사실상 상단이 막혀 있는 그러면서 점차 시장 내 금리 인상의 정점은 어디인지 그리고 물가 상승의 정점은 어디인지 결국 지금 1년을 지나고 보면 일단 물가 그리고 금리 인상의 정점은 지났다라는 평가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은 그 금리 인상의 속도는 정점을 통과했지만 그래도 그 가속도에 의해서 여전히 그 관성에 의해서 여전히 금리 인상의 상황들이 지속되어 가면서 금리의 최고점 상단이 어디인가를 놓고 실질적으로 조금은 더 고금리 상황을 버텨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 내지는 불안감이 지금 현재 연말 증시 그리고 내년 연초 증시까지 시장 내 투자 심리의 가장 중심점에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와 동시다발적으로 실질적으로 4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이제 1월 초 다다음 주 정도면 이제 그 시작이 되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근데 이제 이미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죠.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스물스물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4분기 실적, 소위 말하는 통화 정책의 파급이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 즉 기업 실적의 둔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기업 실적의 둔화 현실화 국면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단기적으로 극복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난해 한 해를 좀 정리를 해보면 4가지 이슈가 시장 내 큰 어떤 그 이벤트로 자리를 잡았었는데 하나는 FOMC 통화 스탠스였고 두 번째는 경기가 연착륙일 것이냐 경착륙일 것이냐 소위 말하는 아래 공포, 리세션에 대한 공포 이런 분위기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세 번째가 어찌 보면 기대감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소위 말하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엔데믹이 이번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확실시 소위 말하는 확신을 주게 되면서 이제는 바야흐로 소위 말하는 정상화, 실생활의 정상화 국면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아직까지 실적 부분에서 그 팬데믹에 좀 나빴던 상황들을 아직 만회하지 못한 업종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행 업종이랄지 면세점 업종이랄지 항공 업종이랄지
카지노 업종이랄지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서 모멘텀은 다 할 수 있지만 하지만 계속해서 정상화, 실적의 정상화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가의 정상화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꼭 새겨 들으시면서 이 부분 포트폴리오의 중심점에 놓아두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결국 글로벌 공급망 체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소위 말하는 원자재를 놓고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 그리고 또 하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 양상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글로벌 밸류 체인의 양극화 내지는 이원화를 만들어내면서 비용을 조금은 더 부담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눈치와 중국의 눈치를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네 가지가 결국은 시장에 2022년 한 해 동안 시장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상황이 크다라는 점. 하지만 그 포커스는 조금 달라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 포커스, 소위 말하는 미국 연준 FOMC에 대한 시장 내 주목거리. 포커스는 금리 인상 강도의 정점이 아닌 이제는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일까? 이 부분에 오히려 시장의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고 경기 방향성 같은 경우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신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통화 정책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리고 재정 확대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각고의 노력들이 앞으로도 2023년에도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꼭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포트폴리오의 중심점에 놓고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지금 강조해 드리고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갔다. 대다수의 국가는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조만간 실내 마스크까지도 이제 그 해제가 되는 그런 상황 벌어지게 될 것 같고요. 이미 야외 마스크는 거의 뭐 해제가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엊그저께 24일, 25일 사실상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모습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제 완연한 엔데믹의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정상화되어 가는 것은 곧 시간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여기에 더 하나 우리에게 또 하나 기대감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엔데믹으로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제로 코로나 방역에 대한 둔화 내지는 완화 정책이 실질적으로 표출되어져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 3월 초에 있을 양회를 기점으로 해서 확연하게 시장 내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되면서 점차 조금씩 빠르진 않지만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천천히 조금씩 그 완화의 리오프닝에 대한 단계를 밟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서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글로벌 밸류 체인의 갈등을 좀 살펴보게 되면 소비와 생산으로 조금은 좀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비는 인플레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쪽에 조금 포커스를 하시면서 소비의 둔화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급격하게 벌어질 것인지 이 부분 어쩌면 시장을 급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잠재적 위협 요소일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실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 지표 꼭 주목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생산 측면에서 본다라면 글로벌 밸류 체인, 소위 말하는 중국 중심, 미국 중심 이 부분이 미중 갈등, 이 부분이 얼마만큼 확산되어질 것이냐. 결국 글로벌 밸류 체인에 있어서 어떤 쪽에 줄을 서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 결국은 한 해를 좌지우지한 작년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니까 2022년도 마찬가지였지만 2023년도에도 특히나 시진핑의 3년임 이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 양상이 더 심화될 것이냐, 아니면 갈등 양상이 조금 완화되어져 갈 것이냐. 이 부분은 결국은 공급망 갈등, 공급망의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시면서 전체적인 그림, 작년의 한 해, 그러니까 2022년의 한 해를 2023년으로 옮겨가면서 그 방점이 어떤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무게중심이 어떤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이 부분 잘 살피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께서 한 번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시니까 올 한 해가 정리가 한 번에 쫙 되는 것 같습니다. 2023년까지 그러면 저희가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분기를 넘어서 1분기 그 이상의 2023년 계획을 좀 세워봐야 될 텐데 지속되는 이슈 중에 저희가 핵심 이슈를 좀 골라주신다고요? 예, 이 부분을 좀 잘 저는 G2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G2 결국은 미국 그리고 중국 이 두 나라에 집중을 해야 될 텐데, 미국은 통화 정책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정책에 우리가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 미국의 이슈와 중국의 이슈를 조금 좀 같이 합쳐놓고 생각을 해보면 시차가 조금 생기게 됩니다. 미국의 이슈는 통화 정책. 통화 정책의 핵심은 금리 인상의 강도 둔화가 아니라, 이미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지난 12월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결국 1월 달, 3월 달, 그러니까 2월 달, 3월 달 언제 그 금리 인상의 강도를 둔화할 것이 아니라 이미 둔화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인가로 시장의 관심이 이미 옮겨져 갔다. 근데 금리 인하 시점은 아마도 최소한 내년도 여름 정도나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고요. 파월 의장이 지난 FOMC 때, 12월 FOMC 때 이런 말을 했죠. 2% 그들의 정책 목표, 소비자 물가지수 2%대를 보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검토는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이 결국은 시장 내 투자 심리를 급속히 냉각시키는 매우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자리를 잡았었고요.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까지 발산하게 되는 그런 모습, 변동성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점. 그러면 통화 정책, 미국 이슈는 내년도 한 5, 6월 이후부터 서서히 시장 내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게 될 것이고, 그 이전 1, 2, 3월에는 어떤 이슈가 자리를 잡을까? 결국은 중국 이슈가 상당 부분 시장 내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리오프닝 이슈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기 부양, 중국의 부동산 침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경기 부양책과 통화를 계속해서 완화하면서 경기 부양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재정 확대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이끌어가는,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 완화까지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 리오프닝 이슈가 결국은 1, 2, 3월 우리 시장 내 매우 중요한 핵심 모멘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G2 국가, 미국은 내년도 한 중후반 이후, 중국은 내년도 바로 상반기 시장 내 핵심 이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하시면서, 미국의 통화 이슈와 중국의 리오프닝 이슈 잘 버무리셔서요. 그 시기적으로 언제쯤 가장 우리 시장 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의 어떤 그 시간차적인 그런 상황들 생각해 보시면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지 아마도 큰 그림은 분명히 그리실 수 있는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2023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슈 중 G2 각각 짚어봐야 할 포인트들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2023년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받으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저희 교수님이 직접 포착하신 히든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연말을 전반적으로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산업계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4분기 실적부터가 걱정이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 실적 우려 현실화 될까요? 예, 이 부분 이제 그 통화 이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드렸죠. 와이어밍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 지난 8월 말에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바로 기업 실적 악화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에서 실물 시장으로 미치는 통화 정책에 대한 파급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 파급 시차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4분기 기업 실적은 말 그대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의 기업 실적, 파급 시차가 고스란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도달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이미 지난주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둔화 우려감에서 이미 시장이 상당 부분 경험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 시장 이미 알려지긴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어찌 보면 4분기 영업이익이 6.7조 원, 컨센서스는 6.7조 원인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1.7%나 줄어드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 우리가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영업이익이 약 1조 원대의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실적 전망 컨센서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고금리를 만들어냈고 그 고금리는 시장 내 가처분 소득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는 필수 소비재는 계속 소비를 하고 있지만 내구 소비재의 소비를 축소시키는, 위축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내구 소비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와 가전이다라고 하면 이에 대다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부품의 핵심을 맡고 있는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 어찌 보면 지금 전망치에 따르면 최소한 내년도 2분기까지는 영업 상황들이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이고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각 분기별로 내년 2분기까지 각 1조 원대 이상의 영업 적자가 예상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 절대 간과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이런 부분들 저퍼에 팔고 고퍼에 사자. 지금이 이제 고퍼로 들어가는 진입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아직 그대로인데 실적이 둔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PR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PR이 높아지는 국면. 이 부분이 오히려 이런 시클리컬 주식들을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물론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내년 최소한 1, 4분기까지는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점차 이런 고퍼가 되면 될수록 내가 주식을 사서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기회는 높아질 것이다라는 부분 이런 희망을 절대 잃지 마시면서 이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 살 때는 분명히 아니다. 팔 시점을 빨리 포착하시고 오히려 조금 지나서 고퍼 상황이 되게 되면 매수 시점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텐셜을 우리가 가지고 가자라는 말씀 분명하게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전체적으로 좀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중동의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앞서서 도진이 앵커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저렇게 매수 매도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배당 관련주들 저는 배당을 받지 말자. 배당 락 이전에 매도하자. 그리고 배당 락 직후에 매수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이다. 오히려 더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투자 전략 이미 말씀드린 바 있었고요. 바로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주식들은 우리가 계속 관심 가져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4분기 실적 시즌
실적과 관련된 차별화 양상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멘텀을 추종할 것이냐, 그리고 안정적 지속 성장을 추구할 것이냐, 이런 부분 꼭 생각해 두시면서 전체적으로 1월 효과에 대한 관심, 결국은 배당 락 직후 배당 락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것이냐가 1월 효과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정부 정책과 관련된 관련주들, 수혜주들, 이런 것들도 1월 효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절대 잊지 마시고 내년 1월 포트폴리오를 미리 선제적으로 꾸려가시는 해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작전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 전반적으로 짚어봤으면 저희 국내 증시 작전도 세워봐야 될 텐데요.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 연결되어 있습니다. FP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부터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증시에는 한파가 몰아쳤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코스피 20년 이내 세 번째로 6주 연속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 수가 역대 3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미국의 좀 긴축, 뭐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로 장 초반 지금 이제 매물이 출혈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좀 가장 큰 이제 영향력을 가진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테슬라, 그리고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쪽이다 보니까 국내 시가총액 이제 상위 종목 두 종목에 좀 해당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좀 매물이 많이 출혈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러한 좀 악영향이 좀 끼쳤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향후에 좀 증시 전망에 대해서 보수적인 의견도 좀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아시아 금융시장 문제도 좀 동시에 좀 부각이 된 모습이 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의 확진자 증가세에 대한 부분들,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좀 부각되고 있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본의 CPI 상승에 따라서 지금 일시적인 인플레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각국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냐라는 좀 의구심이 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주주 요건 관련된 부분도 일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0억 기준으로 좀 잡혀 있는 부분들, 뭐 수급 압박에 대한 우려가 좀 매물 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대형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코스닥 쪽 중소형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양시장에서 순매도, 물론 이제 매도 규모는 크진 않습니다만 지금 매도세가 좀 계속 지속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좀 업종에서 좀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 매수세가 좀 크지 않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재료에 대한 부분들 악재로 좀 대부분 해석하는 국면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표가 잘 나오면 긴축에 대한 우려, 부정적으로 나오면 침체에 대한 신호,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좀 악재로 좀 해석되는 국면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은 사실상 과매도권에 좀 진입한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종목별 반등 시도가 이전보다 좀 자주 나올 만한 구간으로 지금 진입했다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국내 증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산타가 없이 시장에서도 찬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다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별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자면 지금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는 좀 조용한 연말 시장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국과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주를 다뤄주신다고 하셨는데 유일하게 좀 믿을 구석일지 기대가 됩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어떤 부분을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 주 특별하게 좀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지난주 주말부터 중국 관련된 뉴스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완화를 좀 빠르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리오프닝의 속도가 좀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다는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PCR 검사 좀 중단했고 확진자 수를 좀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 여기에 조금 방역자 해제를 하고 노동자를 좀 일터로 돌려보내고 있는 좀 장면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도착 즉시 호텔로 또는 별도의 격리 시설로 머무르는 이제 이러한 의무를 좀 폐지했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3일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0+3일 정책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내년 1월 3일부터
지금 베이징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중국에 지금 이제 코로나 방역 정책이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언급이 좀 되면서부터 커머디티 쪽 같은 경우 좀 반대의 의미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이제 정책 방향 같은 경우는 좀 원자재 시장이 좀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철광석을 좀 시장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뭐 원유 같은 경우도 80달러 선을 다시 한번 좀 근정한 모습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뭐 일본은행 덕분에 좀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서 원자재 상승 다시 좀 반등이 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인들이 좀 일상생활을 되찾으면 뭐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재 쪽에서도 수요 정상화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좀 어느 정도 줄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수혜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중국의 경기 회복,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좀 분명히 수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발 모멘텀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호텔 쪽, 특히 이제 뭐 호텔이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 쪽에서도 좀 분명히 모멘텀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여행객들을 들면서 중국 리오프닝까지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좀 종목들 상당히 좀 반응이 좀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주가가 40%,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20%,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20%, 아난티가 12% 정도 좀 상승을 하면서 주가 같은 경우가 좀 반등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 최대 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뭐 롯데관광개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번 4분기부터 카지노, 호텔, 여행 같은 전 사업 부분에서 실적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초기에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반 VIP, 단체 관광 위주의 좀 수요가 좀 회복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또 이제 공매도 타겟으로 좀 떠올랐던 리오프닝 주가들도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달 동안 공매도에 좀 집중 타격을 받았던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해당 기간 34% 정도 반등을 했고 LG생활건강도 22%, 의류 중인 FNF홀딩스도 125%까지 좀 상승을 하면서 확실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지난주 주말에 한국과 중국의 지금 이제 그 여행 항공편에 관련돼서 좀 증편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향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좀 출렁이는 시장 속에서 한번 좀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FP님, 저희 오늘장 시장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고 대응법을 세워볼까요? 예, 지난주 이제 마지막 이제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물가 지표에 좀 안도를 하면서 반등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1월 근원 소비자 물가, 소비 지표 물가는 전년 대비해서 4.7% 예상 수준을 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물가 관련 지표에 좀 더 주목을 하면서 지금 지수가 반등을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미시건대 지표가 나오면서 지수는 재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러시아 내년 초 이제 5에서 10% 정도 감산 언급이 나오면서 상승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우리에게 가장 좀 중요한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론테크라든지 애플 모두 연저점은 좀 지지되는 모습이 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은 좀 완만한 상승 출발이 예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26일, 27일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좀 출하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좀 반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상쇄되면서 그 이제 조정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변동성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많이 눌린 저평가 종목이라든지 수급 실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신규 혹은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27일 오후부터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28일부터는 양도세 관련된 이슈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수급이 다시 한번 몰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6, 27일 정도 좀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 매수를 하시고 싶었던 종목들에 대한 분할 매수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좀 더 자세한 이슈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연말 연초입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작전 타임에서 우리 연구원님과 쭉 함께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종목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저희가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저희가 리뷰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먼저 제가 지난 10월 5일 서울경제를 통해서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에 어떤 종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수익의 극대화를 안겨드리면 좋을까 하면서 공부를 하고 또 종목을 찾아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힘이 되어줄 만한 종목들을 다양하게 추천을 해드렸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추천드린 종목은 총 21종목이더라고요. 그 지난 주말 사이 확인한 결과 그중에 17종목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예상보다 훨씬 잘 가준 종목들도 있었고요. 아쉽지만 예상보다 상승하지 못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수익 자랑을 하면서 분석을 좀 해드리면요. 당시 제가 방송에 말씀드린 월요일 또 수요일 기점으로 오전 개장 직후에 시장 진입가 이후부터 최고가까지 17종목이 264%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7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었던 지난 10월 17일이죠. 애니플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애니플러스는 뉴스 애니메이션을 핵심 컨텐츠로 하면서 애니플러스 방송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VOD 사업과 극장판 애니메이션, 배급 사업, 전시 사업, 이벤트 사업, 이런 관련 사업 영역으로 다각화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후 애니플러스의 3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애니플러스 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 굿즈 매출이 상당히 상승세가 크다,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과 일본의 OTT 시장의 상승세도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10월 17일 시초가 기준 최대 72.5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애니플러스의 상승세는 지금도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지만 워낙에 지금 갑작스럽게 상승을 했던 부분이 커서 조정이 나올 구간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진입하시는 거는 비추천을 드리고요. 또 그 외에 여러 종목들이 15에서 20% 상승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징적인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있겠는데, 최근 차트를 보면 애니플러스 못지않은 예쁜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는 그 농심이란 기업입니다. 히트작인 육개장 사발면의 역대 최대 매출 달성, 그리고 라면값 인상 이슈와 3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던 농심의 상승이 또 무섭습니다. 11월 2일 방송 후에 시초가 30만 2천 원에 진입을 했다라면 최고가 35만 5,500원까지 기록을 해주면서 17%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던 농심입니다. 현재 농심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차트를 줄여보시면 최근 3고점을 뚫어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 구간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새롭게 이 농심에 진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봉상 5일2평까지는 조정이 온 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진입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워낙에 상승분이 컸었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 듯 싶습니다. 그 외에도 월드컵 특수로 인한 교촌 F&B의 상승을 지켜보셔라. 5G 관련해서 RFHIC 지켜보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리오프닝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하늘길이 열렸다 그러면서 추천드렸던 제주항공도 기대에 부응하는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또 지난주 목요일 말씀드렸던 리튬 가격의 상승, 국내 최초 리튬 플러스의 생산 소식으로 추천을 해드렸던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추천 당일 1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강한 인상을 남겼죠. 이후에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당장 공략하지 않으셔도 관심 포트에 담아 두셨다가 차트와 수급, 거래량,
또 실시간 이슈와 관련 기업의 기사들도 찾아보시면서 좋은 타점에서 최고의 수익 내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뭐 또 현재까지 여러분들께 해왔던 것처럼 더욱 힘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발굴하면서 또 공부도 많이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천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프로그램 통해서 말씀을 해드렸던 종목까지 AS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리뷰 내용 잘 들어보시고 더 2023년에는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 프로그램 연구원님과 함께하는 내용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추천을 해주신 수많은 종목들 중에 단기 공략에 조금 더 적합한 종목이 있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걸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뭐 제가 17종목가량의 수익을 안겨드렸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 또 제가 추천드리는 비중에 대해서 또 진입가 매수가를 정확하게 보시고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단기적 저점으로 제가 한번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지난 12월 7일에 말씀을 드렸었던 롯데관광개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 미증시와 우리증시 하락 추세도 이어지는 상황. 미증시, 우리증시 하락 추세에 현재 롯데관광개발의 차트는 계단식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자 하면 호텔 카지노의 적자 지속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일본, 홍콩, 전세기 영업에서 일본 관광객이 생각보다 적은 인원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패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왔었는데 현재 홍콩 관광객들의 기록적인 매출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홍콩 관광객들의 상승, 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기록적인 매출액이 나와주면서 롯데 관광개발의 상승이 굉장히 반가운 모습입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5일2평 아래까지 조정이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진입하는 것도 매력적이다라고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진입가를 예측을 해보면 12,500원 부근에서 목표가 단기적 전고점인 16,800원까지 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11,500원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익의 구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2, 3개월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만 한해서 진입하시는 것을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 단기적으로 조금 더 짚어보면 좋을 만한 종목 롯데관광개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게 이렇게 단기와 장기 종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 장기적으로 더 끌고 가면 좋을 만한 종목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장기 공략에 적합한 종목으로는 현재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 이런 것들보다도요. 장기적 관점으로 좀 가지고 가셔야 한다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는 있지만 앞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제가 그동안 추천해드렸던 종목으로는 LNF, 네온테크, DBI텍 등이 있죠. 장기적 관점으로 묵혀둬도 정말 좋은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현재 시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워낙에 많이 빠진 상태이면서 최근 외인의 매도세가 10조 원 규모의 매도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이슈 속에서 10조 원의 매도 물량의 8조 원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악재, 그중에 악재들로 주가가 많이 밀리는 모습이지만 앞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 또 리튬,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상승할 종목이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에서 미국 현지를 잇는 모든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겠다고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요. IRA 법안이 내년도에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정이 정확하게 명시가 된다면 반도체 2차 전지 시장에 다시 한번 화랑기를 맞아줄 수 있고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이죠.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적금 들었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그리고 좀 묵혀두시면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분들은 내년도까지 비중 조금씩 담아 두시면서 23년도 수익의 극대화 가능하리라 예상해 보고요. 또한 앞으로 제가 방송에서 더 좋은 종목들 확실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섹터군들 찾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은 종목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023년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인베스트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 연구원님과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은 좀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이젠 정말 연말, 오브 연말인데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국내 증시에 그나마 좀 좋은 소식이 있다면 올해부터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를 판단할 때 가족의 주식을 합산하는 제도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가 곧 10억으로 결정이 난 상황인데 여기에 따라서 대응법 알려주신다고요? 지금 양도세가 이제 결정이 났고 우리가 휴일 이전에 시장이 거래소 기준으로 한 40%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은 우선 반등은 나왔어요. 큰 반등은 아닌데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각각 0.5%, 0.2% 정도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가 지수가 2,300대 초반, 2,200대 후반 여기에서는 내년에 실적을 대입을 했을 때 우선은 주가 상황에 대한 기로점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 이익 조정이 나온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이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우선은 외국인 매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수단에서는 한번 레벨 다운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즉 결론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유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통으로 시장을 파는 수급 흐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추가 조정이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고요. 우선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27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고요. 27일 종가 시간 외에 이 가격대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억에 대한 양도세 이슈 같은 경우는 27일 기준으로 29일에 27일 기준의 수량 같은 경우는 D-2가 적용이 되면서 29일에 적용이 되게 돼요. 그런데 27일 기준으로 10억을 맞춰놨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가격이 올라서 29일 종가 기준으로 10억이 넘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양도세 허들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27일에 수량으로 맞춰놨고 29일에 주가 같은 경우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시간 외든 나머지 그 종가 기준으로 매도를 하든 그렇게 매도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양도세 10억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고 왜 일각에서는 최대한 마지막 날의 개별주 같은 경우는 시세가 날 수 있다 하는 점이 뭐냐면 27일 기준으로 여기에 대해서 수량은 지금 그 양도세에 안 걸리도록 맞춰놨단 말이죠. 27일 수량 그다음에 가격 기준으로. 그런데 이 27일 분까지만 29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즉 27일 기준으로 29일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27일에 가지고 있던 물량에 대해서 조절을 하면 양도세에 걸리지 않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D-2일 기준으로 28일, 29일 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별주에 대한 접근은 뭐냐면 28일, 29일 이 부분에 대해서 양일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 특성을 생각을 하고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할 때도 27일까지는 눈치 보기 장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배당에 대한 점은 당연히 존재를 하겠지만 배당을 받으려고 개별주의 수급 같은 경우는 유입이 되는 게 적기 때문에
큰 수급으로는 27일까지는 눈치를 볼 수 있고 28, 29일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8일 같은 경우가 우선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개별주에 대한 매수는 28일, 29일 이 부분에 대한 점을 체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서 27일까지는 조금 더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해야 되고 28일부터 수급적으로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는지를 보면서 매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조금 편한 종목인데 여기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은 가속화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계속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은 시장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우리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부분은 이 어느 정도가 반영이 됐는지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 중국 시장이 열린다는 점까지 시장이 반영이 된 거고 주가 같은 경우는 선행해서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지 않는 여행주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주가가 레벨업이 된 상황이에요. 실적 회복은 4분기 이후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분기까지는 실적이 예상치 정도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적 시즌 1월에는 실적이 나오고 여행주 같은 경우는 짧게 주가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주가 탄력성은 리오프닝 부분과 연관이 되고요. 주말간에 나왔던 뉴스는 그 왕이 중국과 관련된 그 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왕이 장관 같은 경우가 방문에 대해서 내년으로 미뤘다는 점이고 이 부분이 코로나 확진자의 증대라는 점이겠고 중국 같은 경우가 확진자에 대한 측정의 공식적인 수치는 발표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돌아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리오프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겪어야 되는 과정이고 우리가 기간적으로는 내년에 양회가 3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경제정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의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제로 코로나 정책보다는 리오프닝 단계에서 가는 그러한 좀 변동이라는 관점으로 하나투어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가격 접근은 58,5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하나투어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주가 탄력성이 리오프닝과 연동되는 점, 특징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슈와 연관을 해서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님 그렇다면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 마지막 주간 국내 증시 지금 마지막 주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과 더불어서 마지막 종목 이야기까지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내년에 연초에 이벤트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CES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VR, XR 기기, 그다음에 가상현실 부분, 헬스케어 부분 그러한 쪽이 부각 가능한 일정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짧게는 주가의 시세가 나타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 이벤트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는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냥 눈치 보기 장이고 마지막 28일, 29일에 사야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벤트와 연계된 종목, 그다음에 우리가 늘 바라봐왔던 쪽으로 보면 로봇이라든지 그러한 업종들 개별적 이슈를 갖추고 있는데 좀 실적은 덜 나오고 그러한 종목들의 접근 그리고 원자재 가격 이슈와 움직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원자재 가격의 변화가 다시 턴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주가 반영이 덜 된 쪽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 금일 휴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시장의 변동 같은 경우가 좀 커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되겠고 좀 시총상위주 위주의 탄력적인 상승보다는 시장의 변동이 그래도 존재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에너지와 합병 이후에 주가는 합병가액 정도로 상승을 했다가 원자재 가격이 빠지면서 조정이 나왔고요. 내년 예상 영업이익은 8,443억 원 수준입니다.
이익 대비해서 합리적 시총을 찾아간 구간이고 지금 시총 구간 안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가격적인 상승도 가능한 구간까지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가격 접근은 24,3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전 전략 모두 세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